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한 엄마의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진짜 아들과 자신의 삶을 되찾기까지의 고된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의 비밀을 드러내는 동시에 치유와 용기, 그리고 성장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혹시 사랑이나 가족 안에서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출산 후 깨어난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은 아이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가족들은 축하의 말을 주고받고 서로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하지. 제 경우는 달랐죠.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인해 갑작스러운 출산을 했고 아주 늦게 깨어났을 때 제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이가 눈앞에 있었지만 흔히들 말하는 모성애라는 감정이 저에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본 순간 기쁨 대신 낯설음과 당혹감이 밀려왔어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할 순간에 저는 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지? 때문에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혼란과 당혹감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했는지 말이죠. 아마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현재 40대 중반의 여성이고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의 여름이었죠. 교통사고. 솔직히 저는 그 부분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역행성 기억 상실이라고 외상이나 뇌손상, 심리적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데 사고 이전의 기억들이 일부 사라져 버린 거라고 하더군요. 특히 교통사고나 뇌에 강한 충격을 받은 경우 최근 몇 년간의 기억이 통째로 지워질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잃어버린 건 수술 후 의식을 되찾기까지 1년 전후였습니다. 불행히도 이 상실된 기억들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군요. 내가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기억들을 잠가버린 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제가 깨어났을 때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내 아가는, 그리고 이 인간이 미쳤나 겼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제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당신 없이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깨어나지 않았던 거야. 내가 당신 때문에 10년은 늙었어. 병원에서 연락받고 바로 뛰어온 거라고. 갑자기 왜 이래? 내 아이는? 내 아기 무사히 잘 태어났어. 지금 엄마가 봐주고 계시고 당신 진짜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오로지 재활만 신경 쓰면 되고 딸. 딸이라니. 아들 아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딸이었나. 기억이 이상이 있다더니 정말이었어요. 무슨 이야기 했는지도 까먹은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이야기해. 당신이랑 난 이혼하기로 했었잖아. 아니야. 아, 진짜 마음이 찢어지네. 답답해서 내 머릿속이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야.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함께 잘 살아보자고 했었어. 당신도 날 용서했고 그 기념으로 우리 함께 여행도 다녀왔던 거 기억 안 나. 기억 상실이라는 건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것이 전부였던 저였습니다. 차라리 기억이 송두리째 사라졌더라면 어떻게든 받아들이기도 할 텐데 저는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것은 불행했던 결혼 생활과 이혼을 결심했던 순간, 그리고 임신.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음에도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은 남편의 외도 때문입니다. 어이없게도 남편은 그 흔한 거짓말조차 늘 걸려오는 전화에는 김대리라는 이름이 뜨고 했는데 남편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몇 시간씩 통화를 하고 했어요. 여보, 왜 매번 그 사람이랑 이렇게 전화를 오래 해? 그리고 왜 굳이 밖으로 나가고? 그야 문제니까 그렇지.
아, 당신이 뭘 알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나간 김에 담배도 한 대 피우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아,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은. 무슨 일? 당신이 회사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은 내가 더 많이 해봤잖아. 웃기네. 아,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잘리고 지금은 마트 계산원 일이나 하면서. 아무리 내가 몰라도 당신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오래 일했으니까. 그리고 잘린 게 아니라 회사가 문을 닫은 거였어. 그게 그거지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냐. 촌스럽게. 그러니까 진심으로 나도 넘어가고 싶어. 근데 당신이 비웃던 그 작은 회사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특히나 요즘엔 그런 짓 하는 회사도 없고. 김대리라는 사람 이름이 뭐라고 그랬? 아, 김민준. 그리고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연락 오는 거잖아. 아, 내가 워낙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이런저런 고민도 털어놓고 하는 거지. 아, 당신은 친구도 없어. 왜 이해를 못해? 저는 그런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죠. 김민준. 저번엔 김태현. 그 김대리라는 사람은 이름을 막 바꾸나 봐. 누구야? 도대체 누군데? 당신 설마 또 여자야? 여자 맞나? 아니야. 아, 진짜 아니라고. 아, 내가 김대리 착각한 거야. 아, 휴대폰 보여줄까? 자, 봐라. 김대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둘이잖아. 보이지? 둘 다 남자야. 남자 휴대폰 속에는 실제로 2명의 김대리가 보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넘어가긴 했는데 며칠 뒤 남편이 휴대전화를 놓고 씻으러 간 사이에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그 전화를 받았죠. 그리고 그 전화 상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확실한 건 김민준도 김태현도 아니었고 남자도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홀딱 벗고 나와 휴대폰을 빼앗아서 끊어버리긴 했지만 분명 여자 목소리로 노빠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고요. 아, 미쳤어. 내 전화를 왜 받아? 당신 그거 의부중이야. 알아. 난 떳떳해. 기가 쳐서 저는 가슴을 두드리며 반박했습니다. 지금 나한테 의부중이라고 했어. 지금 이 상황에 누가 의심을 안 하네? 남자라고 했잖아. 목소리가 여자였어. 당신한테 오빠라고 하는 걸 내 귀로 똑똑히 들었고. 그렇게 떳떳하면 왜 거짓말을 해? 매번 새벽이고 저녁이고 통화하는 게 여자면서 의심을 안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지. 이래도 끝까지 발뺌할 거야. 당신 바람난 거 맞지? 아, 너도 솔직히 까놓고 봐라. 내가 뭐 볼 게 있어? 내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었고 배 나온 아저씨야. 근데 무슨 바람이야? 그것뿐이야. 직장도 없고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나 같은 놈이 무슨 바람을 피우겠다는 소리를 해야지. 연애를 할 당시만 해도 남편은 직업이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1년이 지나자 남 밑에선 일 못해라며 그만두고는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고 다시 사업을 준비하다 흐지부지 되면서 쭉 백수로 지냈어요. 때문에 남편 말도 일리는 있었지만 끈기도 책임감도 없는 그런 사람이 놀고 먹는 것에는 믿을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시어머니가 꽤 규모가 크고 입지가 좋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바람을 피울 소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심할 건 그것뿐이 아니었죠. 당신, 또 어머님한테 돈 달라고 했다며. 당신 말처럼 진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 나도 어떻게든 믿고 넘어갈 거야. 근데 매번 용돈이다, 생활비다 다 받아서 나한테 준 적 있어? 없잖아.
그걸로 뭘 하고 다니는지 내가 알 수도 없고. 내 말이 틀려. 남편은 제 말에 화를 내며 대들더군요. 야, 그럼 백수라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살아야 하냐? 친구들 만나러 가서 기생충처럼 빌빌거리면서 용돈 좀 받아서 쓰겠다는데 왜 네가 지랄이야? 억울하면 너도 상가 건물줄 딸로 태어나지 그랬어. 아님 돈 잘 벌어서 남편 용돈까지 꼬박꼬박 잘 챙겨주던가. 당신 정말 왜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쉴 만큼 쉬었으면 정신 좀 차리고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좋다. 그럼 나도 할 말은 하자. 너도 준비할 만큼 했으면 임신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엄마가 너 임신에 좋은 보약 지어서 갖다 준 게 몇 년이야. 그러는 넌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결혼한 게 몇 년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할 짓이 없으니 내 남편 의심이나 하고 전화나 몰래 열어보고 그러는 거지. 구질구질하다. 진짜 구질구질해. 남편의 말에 저는 서러워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답답하다면 남편은 밖으로 나가 버렸죠. 어째서 이혼을 하지 않는지 저를 답답하게 생각할 분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하지만 저는 우습게도 혼자서 살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을 했었어요. 아버지의 인색하고 괴팍한 성격 때문이었는데 하필이면 어머니가 양육권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는 아버지와 살게 됐죠. 자신이 쓰고 먹고 입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지만 자기 자식이나 아내에게 들어가는 건 강제로 걷어가는 세금보다 더 질색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해도 지원은커녕 제게 돈을 요구했던 아버지였기에 돌아갈 곳도 없었고 그것 말고도 끔찍했던 기억 탓에 이혼이라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역시 저를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너, 나랑 같이 정신과에 좀 가자. 얼른 대충 챙겨 입고 나와. 정신과. 거긴 왜? 지훈이 이야기 들었다. 너, 지난 새벽에 내 아들 쫓아냈다며? 쫓아내다니, 그게 무슨, 잘 들어라. 의부증이, 의처증.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산증인이야. 내가 왜 늙어서 이혼까지 했겠니? 다 너 때문이야. 너희 결혼 앞두고 내가 이혼을 한 건 그만큼 끔찍했다고야. 근데 내 집안에 또다시 정신병 환자라. 내가 그걸 두고 보겠니? 어머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훈 씨가. 됐고, 지훈이 얘긴 다 들었어. 듣고 보니 걔도 정말 많이 참았더라는. 그 의심병 때문에 내 아들 일까지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았다는 거 난 몰랐다. 어쩜 그럴 수가 있니? 그렇게까지 했는데 전화 몇 통 했다고 애를 그렇게 잡아. 진짜 아니라고요. 저 정말 억울해요. 새벽에 통화하고 잠 안 되면 나가고. 저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전적이 있었고. 무슨 전적? 증거 있니? 의부증 환자들이 그래. 오로지 여자의 감이다 이러면서 사람 몰아가는 거, 그거 정말 하면 안 될 짓이야. 마, 같아서 나 솔직히 너 안 보고 싶다. 그래도 내 아들이 좋아하고 무엇보다 너 근본적으로 착한 아이인 거 아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갈 거야. 하지만 2번 안 된다. 더는 그 감으로 사람 잡는 짓 하지 마.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어머님이 그 사람 통화 목록이라도 봐주세요. 이미 봤어. 나라고 내 아들 수작질하겠니? 내가 이전에 한번 보기까지 했던 회사 동료였고 직접 통화까지 했다. 근데 넌 끝까지 남편 말 안 믿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까지 던졌다며.
그러니까 병원 가자. 응? 나 옛날 사람이긴 해도 정신과 이상하게 보지 않아. 아프면 가는 거야. 감기 걸리면 약 먹는 것처럼.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라고. 진짜 고 팔짝 뛰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결국 진짜 검사까지 받아야 했죠. 물론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시아버님의 의처증으로 아주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건 기본이었고, 한여름에도 짧은 옷조차 입지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 조금은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택배기사와 이야기 몇 마디 나눴다는 이유로 폭력까지 행사하셨던 거였죠. 때문에 저를 끌고 병원에 간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남편의 거짓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당신, 왜 시어머니 앞에서 거짓말했어? 내가 쫓아내. 내가 일을 못하게 했다니. 왜 또 얼굴 보자마자 시비야? 그리고 무슨 거짓말? 내가 그날 쫓겨난 거 맞잖아. 내가 뭐 틀린 말했어? 당신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자리 피한 거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나갔냐고. 그게 쫓겨난 거지. 뭐가 달라? 진짜 뻔뻔하다. 내가 당신 때문에 정신과까지 다녀왔어. 잘 됐네.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병이야. 병이 의심병은 큰 병이라고. 여보, 정작 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을 두고 집을 나가놓고서는 쫓겨나. 내가 의부증이 있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뭐야? 거짓말 아니야. 불이 나서 대피했는데 그걸 본 사람은 도망쳤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저 말이 약간만 다르다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대피고 쫓겨난 거였어. 근데 당신 입장에서는 도망친 거고 혼자 알아서 나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내 말이 틀렸. 말이나 못하면 가서 시어머니한테 사실대로 말을 해. 당신이 의심받을 짓 했다고 말을 하라고. 그래야지 너는 그 상담 치료 가지 않아도 될 테니까. 그냥 좀 받아. 엄마가 돈도 내주잖아. 좀 쿨할 수 없냐? 싫어. 내가 왜? 난 의부증 같은 거 아니니까. 내가 아니라고 해도 안 믿고 의심하는 게 의부증이 그럼? 증거 하나라도 있으면 가지고 와봐. 매번 당신 하는 레퍼토리가 똑같지. 내가 전적에 있다는 그게 증거지. 그래, 그것도 증거지. 그걸 몇 년이나 우려먹냐. 그냥 내가 식당에서 다른 여자랑 밥 먹은 거 본 게 다잖아. 그게 병이라고. 인정 좀 해라. 이미 지난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왜 그래? 촌스럽게. 촌스러워. 당신은 아는 여자 머리 쓰다듬어줘. 그냥 회사 동료였는데 머리를 쓰다듬어. 당신 말처럼 증거 없다고 사실이 없던 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알아. 그리고 당신도 알고. 꼭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먹어야겠어. 그래. 그땐 우리가 젊었고 나도 30대였습니다. 의심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이 나이에 무슨 여자를 만나? 무엇보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아들. 우리 엄마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아들 낳는 거야. 손자만 낳아주면 상가 넘겨준다고 했잖아. 우리 미래는 그것뿐이라고. 내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인데 왜 당신은 협조를 안 해줘? 바람, 여자, 그게 뭐가 중요해? 이 상황에. 여보, 도대체 언제까지 그 말 때문에 이렇게 살 건데? 그럼
나이에 당신이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해서 번 콧단 돈으로 먹고 살까? 아니면 늦은 나이지만 어디든 가서 취직할까? 내가 믿는 건 우리 엄마 생각뿐이야. 당신은 모르지. 우리 엄마 생각보다 무서운 사람인가? 한다면 해. 한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킨다고. 우리가 아들 못 낳으면 진짜로 어디에 확 기부해버릴걸. 저는 남편의 모든 잘못된 행동이 시어머니에게서 비롯됐다고 봤습니다. 원래 결혼 전부터 임신에 관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짧으면 3년, 길면 5년 후에나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죠. 그런데 워낙 손이 귀한 집이었기에 시어머니는 좀 더 빨리 아이를 가지길 바라셨던 거였습니다. 초반에 은근히 손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희 임신 계획을 말씀드렸고 때문에 평생을 비밀로 하던 상가 건물 이야기를 했던 거죠.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은 믿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뭐? 상가 건물. 그 사거리에 있는 거기. 아무리 못해도 20억은 할 것 같은데. 아, 엄마. 이혼하고 재산분할 받은 돈을 내가 아는데 무슨 상가 건물이야. 아무리 손주를 보고 싶어도 그렇지. 거짓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러자 시어머니는 매매 계약서를 들고 와서 바닥에 딱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죠. 이래도 못 믿겠니? 남편은 서류를 보고 또 보더니 손까지 덜덜 떨더군요. 24억. 그러니까 이걸 8년 전에 샀다는 거야. 말을 안 했어. 원래는 죽을 때까지 말 안 하려고 했어. 너희 아빠랑 이혼하기 전에 복권 당첨돼서 내가 그 건물 샀다. 경매로 나온 걸 내가 샀어.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손자만 낳아. 그럼 나 두 말 안 하고 이 건물 넘길 거야. 엄마, 우리 부자였어. 우와. 근데 이걸 이렇게 굴리면 어떡해? 지금 땅값이 얼마나 뛰었는데? 리모델링해서 팔아버렸어야. 그나저나 월세는 얼마 받고 있어? 남편이 흥분해서 방방 뛰며 말하자 시어머니는 차가운 표정을 지어 보이더군요. 건물 받으면 그때 지지고든 리모델링에 팔든 해라. 지금은 내 월세를 1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너랑은 관계없는 내 건물. 만약 아들 못 낳으면 이 건물도 없다. 그땐 이 건물 주고 있다가 나 죽을 때 사회에 환원할 거야. 변호사 통해서 유언장도 그렇게 작성할 거고. 이해했지? 아들 낳은 사람에게 줄 거야. 알았어. 내가 우리 엄마 성격 잘 알지? 알고 말고. 딱 손주 드릴게요. 그때 저희 남편이 이상해졌다 겁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고 사업하다 돈 받아 쓰다가 망하니 살을 빼고 몸 관리까지 하면서 임신에 더욱더 열을 올렸죠.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먹고 한약도 매일 마셨어요. 하지만 별 이상이 없던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는 쉽게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막말을 하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짓도 했고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모든 공을 자신이 가로챘고, 엄마, 순금 반지 해드려야 하니까 돈 있으면 좀 내놔봐. 우리 엄마 생신이고 아이잖아. 왜 내 돈으로 반지 드리고 또 당신이 번 돈이라고 하게. 제가 꼬아서 말하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 뭐 어때? 내가 지금 나 하나 좋자고 그래?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병원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솔직히 임신 안 되는 건 당신 나이 때문 아니야. 남자들이야 50이, 60이 상관없지만 여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 보여야 뭐라도 떨어지지. 차라리 그냥 없다고 생각해. 왜 어머님 건물을 당신 거라고 생각해? 넌 그런 부모가 없으니 그러는 거지. 막상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준다고 하면 넌 욕심 안 날 것 같아.
그 노른자 땅을 남한테 줄 것 같냐고. 절대 못해. 당신도 위선 떨지 마. 요즘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싶다. 욕심나는 거 드러내는 거 솔직하게 봐. 촌스럽긴. 그 건물만 아니었다면 저희 부부는 평범하게 그럭저럭 잘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언젠가는 이전처럼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고,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날도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했고, 퇴근 후에는 김치를 담았어요. 30포기가 넘는 배추를 다듬고 썰고 절이더라. 온몸에 파스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백수였던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건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저 혼자 몸이 부서져라 김치를 담아두면 남편이 시어머니를 초대해 수육을 삶아주며 온갖 생색을 다 했으니까요. 그때를 떠올리며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뛰어나왔는데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사람과 마주쳤어요. 바로 김대리란 이름을 달고 있던 여자였어요. 아무리 많아도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던 그 여자는 코를 막으며 말했죠. 아우, 파스 냄새. 한눈에 딱 알겠네요. 제 이름은 은지 씨라고 부르세요. 김대리는 좀 이상하잖아요. 은지,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뭘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 아니, 오빠 휴대폰 비밀번호 푸니까 바로 보이던데요? 결혼 사진 보고 얼굴은 알고 있었고, 집 주소는 당연히 알고. 솔직히 좀 답답해서요. 내연, 불륜, 이런 말도 별로고, 정식으로 오빠랑 만나려고. 이봐요. 수직, 유부남인 거 몰라요? 당연히 알죠. 근데 그게 뭐예요?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서로 믿지 못해서 서류로 내 거 딱 규정해 놓는 거, 촌스럽게.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말끝에 촌스럽다는 말을 붙이던 남편의 버릇이 어디에서 왔는지 느껴졌죠. 그 여자가 어떤 관계다, 이런 사이다라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한테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뭔데요? 말했잖아요. 오빠랑 정식으로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참에 이혼을 좀 해줄 수 있나 해서요. 지금 이혼을 시간 좀 내달라는 듯, 물건 하나 사달라는 듯 가볍게 말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그쪽, 나이 어리죠. 그럼 본인 나이에 맞는 사람을 만나요? 헐, 이혼 못하겠다는 말. 솔직히 나라면 자존심 상해서도 당장 이혼할 것 같은데. 다른 여자 좋다는 사람이랑 왜 살아요? 솔직히 아줌마도 다 알았잖아요. 지훈 오빠, 다른 여자 있는 거 그냥 모르는 척하고 싶었던 건가? 그렇게 평생 불행하게 껍데기만 잡고 살려고. 보고 있어요. 뭘 잡고 보래. 웃겨. 어쨌든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아줌마,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하이든 협이 그런 거 잘하면 좋겠네요. 앞서 말했듯 저희 부모님은 이혼했어요. 그 이혼의 결말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아버지만 아니면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다던 어머니는 이혼한 것을 내내 후회했죠.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 일까지 하면서 호기롭게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결국 아무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그늘 아래에서 살아온 어머니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머리도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혼자 병을 앓으며 술을 약처럼 드시기 시작했는데 심장마비로 사망에 발견되기까지 일주일. 저는 그 끔찍한 최후를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혼자 살게 되면 그런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고, 그러니 이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컸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남편과 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니 오히려 머리가 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혼을 결심했고 그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태도를 바꾸더군요. 아, 누가 이혼하지 말자고 했어? 하는데 당장 배 불러오면 돈은 당신 친정에서 뭐라도 떨어질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장인은 성격을 아는데 잘도 돕겠다. 당신이 신경 쓸 거 없잖아. 왜? 아들이라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희망이 생겨. 건물 욕심에 지금 이혼 나중에 하자고 하는 거잖아. 아니야. 피어 먹을 현실을 보라는 거야. 이렇게 나가서 뭘 어쩌자고. 재산 분할, 위자료, 뭘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나 같은 빈털터리태, 아이 낳고 이혼해. 준다고.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그거 좀 버티는 게 어렵냐? 단순히 생각해. 아이 낳은 뒤에 사후 조리만 하고 그러고 나가면 되잖아. 애를 안 낳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이 낳겠다며? 그럼 당신은 엄마야. 아이가 우선이 되어야지. 자존심 따위로 억지 부리지 마. 그래도 당신이랑은 절대로 못 살아. 아이. 그래. 그럼 내가 나갈게. 나가 있을게. 그리고 내가 약속해. 나 이전처럼 일도 할게. 그래서 당신한테 위자료든 뭐든 조금이라도 벌어서 줄 테니까. 그냥 제발 좀 있어. 내가 미친 놈이고 나쁜 놈인 거 아는데 아이를 위해서 나도 아빠 노릇은 하게 해줘. 저는 남편의 설득에 흔들렸어요. 당시 30대 후반이었다. 노산이라 제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당장 이혼하는 걸 뒤로 미루게 되었죠. 당연히 시어머니에게도 그 사실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기에 더는 분란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저 좋아하기만 했어요. 내가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내 품에 쏙 들어오는 꿈을 꿨거든요. 분명 아들이야. 아들. 아유, 그 호랑이 무늬가 어찌나 선명한지 기절할 뻔했었어. 아, 그래요? 좋은 태몽이네요. 아, 그럼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내가 다 사주마. 아니, 이럴 게 아니라 병원에 가자. 아직 성별은 나오지 않을 텐데. 내가 알아보니까 늦어도 20주, 빠르면 15주에 되던데. 무슨? 당장 가자. 제가 임신해서 병원을 다니는 내내 동네 부인과에서 시어머니는 다들 아들 하며 기대를 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태몽 이야기도 했고 손이 귀한 집 자손이라는 말까지 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대에도 성별은 쉽게 알 수가 없었어요. 초음파로 확인했을 때 태아가 자궁벽에 너무 가까이 있었고 자세 역시도 확인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을 했었습니다. 아들이 제 속에 확실하고요. 문제는 제 기억이 딱 거기서 끊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정확히는 사고 이전의 1년의 기억이 쥐가 파먹은 것처럼 드문드문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완전히 사라진 건 임신하고 5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 이후로는 단 하나의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성별도, 사고가 왜 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요. 그러하면서도 제가 딸을 낳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고 퇴원을 한 이후에도 제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더구나 갑작스러운 남편의 변화 역시도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딸이면 뭐 어때? 우리 자식인데.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지.
앞으로 나도 우리 엄마한테 기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물론 당신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근데 당신 은지라는 여자랑 만나고 있었잖아. 내 기억에 그 사람, 그게 언제 일인데. 그리고 정확히 만난 거 아니었어.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날 따라다닌 거였지. 스토커. 있다고. 당신도 이혼한다고 의심하다가 나중에 그 여자가 정신적으로 아픈 거 알았잖아. 기억 안 나. 그래서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했고. 그날 이후에 우리 많이 달라졌어. 서로 믿음도 더 돈독해지고 나도 내 딸을 위해서 일도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그랬다고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당신을 따라다닌 거라고. 남편이 제 손을 잡자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내 기억은 그렇지 않아. 부담스러우니까 손은 잡지 마.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당신이 좀 더 두고 봐어. 직접 보고 판단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나도 우기기 싫어. 당신이 날 좀 지켜봐줘. 부탁할게. 재활을 하는 내내 남편은 제 곁을 지켰습니다. 일용직 일을 하면서 받은 월급을 모두 제게 주기도 했죠. 만약에 제가 낳은 게 아들이었다면 그런 남편을 의심부터 했겠지만 딸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니 진짜인가? 내가 기억을 잃어서 생각이 안 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구나 태어난 후에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도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역시도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억을 잃어. 아유, 내가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이렇게 뛰고 어지럽다. 너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었겠어. 죄송해요. 네가 왜 죄송해? 너 기억 못한다고 하니 다시 말해. 좀마. 경찰한테 들어보니 상대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다. 내가 필사적으로 아이를 지킨다고 배를 감싸고 있었고 머리를 보호를 했어야지. 아우, 이 답답한 거사. 네가 우선이 돼야 하는데 그 와중에 애를 지켜. 너 이렇게 된 것도 꼭 내 탓 같아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 내가 미쳤지. 이래서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정말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정말 잘못했어. 옆에 있던 남편이 한마디 거들었고. 우리 엄마, 사고 소식 뒤늦게 듣고도 아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당신 수술실 앞만 내내 지켰어. 사고 나고 응급으로 출산하고 그 이후에 병원 옮겨서 수술 들어갔거든. 뇌가 부어 있어서 수술도 바로 못하고 당신은 의식도 없고.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리고 우리 딸 서연이도 전적으로 봐주셨고. 덕분에 나도 마음 놓고 당신 곁을 지킬 수 있었지. 태어나자마자 저보다는 시어머니와 더 오래 있었기 때문인지 딸은 엄마보다는 할머니라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들이 최고라던 시어머니 역시 변하셨어요. 가끔씩 아들에 관한 아쉬움을 드러내곤 하셨지만 제 딸의 웃음에 더는 말을 하진 않았죠. 이거 받아라. 생활비 그런 건 아니고 용돈이야. 너 쓰고 싶은 거 써. 아빠 물건이나 애 물건 사지 말고 너 하라고. 출산에 사고까지 겪어서 그런지 너 머리가 하얗게 됐다. 머리도 하고 옷도 좀 사고 친구들이랑 놀아도 된다네. 감사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너는 기억이 없을지 몰라도 나 예전에 산부인과 갔을 때 많이 혼이 났어. 혼이? 어머님이? 물론 그때 넌 검사 받는다고 다른 곳에 있어서 모르겠지. 근데 그때 내가 너한테 사과도 했어.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 이후로는 산부인과 같이 안 가겠다고 말도 했고, 그날 의사 선생님이 산모 앞에서 아들 하는 게 엄청 큰 스트레스라고,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어찌나 부끄럽던지. 아구, 일하는 순고 싶더라. 나도 딱 내 나이에 시어머니 그런 말 듣고 질색을 했었는데 막상 내가 그렇게 아들에 집착하게 될 줄은 몰랐어. 아이, 그런데 말이다. 막상 내 손녀를 아는 순간 알겠더라. 그냥 내가 바란 건 너희가 잘 사는 거였고 예쁜 자식 낳아서 평범하게 사는 거라는 걸 그저 내가 노망이 난 거야. 무뚝뚝한 아들 키워서 좋았던 게 하나 없다가 건물 되고 나니 효도를 좀 받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핑계를 그렇게 댄 거였지. 사실 성별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말이야. 그래도 죄송해요. 딸이라서. 아니야. 생각해보니 딸이 더 좋아. 저렇게 예쁘게 잘 웃고 날 따라주는데 안 예뻐할 도리가 없지? 그냥 앞으로 너희들 잘만 살아다오. 우리 앞으로 더 잘 지내보자. 이왕이면 잃어버린 기억도 좀 떠오르면 좋고. 왜냐면 내가 그때 너랑 유독 잘 지냈거든. 아하게 굴었던 것만 떠오르니 좀 억울해서 그래. 시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기억이 안 나는 건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런 기억 속에 많은 게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기억을 찾고 싶었죠. 그래서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기억에 좋다는 한약도 다려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도 저는 기억을 찾지 못했어요. 그 사이 남편과는 완전히 화해를 했고 시어머니와 나름 잘 지내게 되었기에 상관은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잃어버린 기억 때문인지 계속해서 느껴지는 이질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딸에게서 그런 걸 가장 많이 느꼈죠. 남편도 저도 없는 곱슬머리도 그렇고 심지어 왼손잡이였는데 자라면서 점점 눈매도 콧대도 전혀 달랐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딸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긴 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유전자 검사라도 하려고 했죠. 내가 미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곳에는 눈에 띄는 병원도 있었죠. 제가 교통사고 직후에 실려갔다던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물론 수술 때문에 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 병원에서 태어나고 얼마 가지 않아 이사까지 가는 바람의 거리는 좀 있었지만 전 일부러 그곳으로 향했어요. 딸에게는 너무나 미안했지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렇게 별거 없는 내용으로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가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기록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뭔가 떠오르는 듯 말했죠. 그 사모님이시군요. 어쩐지 낯익다고 했어요. 여기서 응급으로 출산. 저 기억하세요. 이 상황이 워낙 특이해서 기억하죠. 이 환자분은 기억 못하실 겁니다. 출산 이후에 큰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사고 장소와 저희 병원이 제일 가까워서 이리로 오셨었죠. 기억나요. 그때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 보호하려고 얼마나 배를 붙잡고 계셨는지. 이 모성이라는 게 정말 대단. 의사 선생님은 그때를 떠올리듯 이야기하다가 제 딸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그때 낳은 딸이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당황한 표로 한참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간호사를 불러서 제 딸을 밖으로 안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죠. 아까 들어보니 친자 검사를 하겠다고 한 게 그럼 저 아이인가요? 이상하시는 것도 들었고 알긴 알겠네요. 제가 그 사고로 인해서 기억을 잃었거든요.
아이를 임신하고 몇 주 정도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미친 것 같지만 확인은 하고 싶어서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좀 머리가 복잡해서 기록이 잘못된 건가? 아닌데? 잠깐만요. 제가 수간호사한테 뭐 좀 물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나가서 10분, 15분 정도 있다가 들어온 의사 선생님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성거리더니 이어서 수간호사가 들어왔고 차트를 넘겨줬죠. 의사 선생님은 그걸 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확실히 이분이 데리고 온 건 딸이야? 어머, 딸이요? 세상에,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분명 아들이었고 인큐베이터에 오래 있었어요. 그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들도 기억을 해요. 산모가 수술받고 의식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도요. 오래전 일이긴 해도 그때 저희가 얼마나 아이한테 신경을 썼는데요. 그리고 남편분이 데리고 간 것도 아니. 근데 딸이라잖아. 몇 번을 확인했는데 저는 그 말에 손이 벌벌 떨렸고 의사 선생님의 가온을 잡았죠. 선생님, 검사해주세요. 당장요. 네, 이게 저희 측 문제일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결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불일치. 그 순간의 충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하는 의심은 있었지만 늘 사랑스러웠던 저의 딸과 함께한 시간들이 한순간에 낯설게 변해버리는 느낌. 그런데 제 아이가 아니라는 그 한 줄의 결과가 저를 벼랑 끝에 내몰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고 그동안의 기억과 감정들이 모두 한꺼번에 뒤틀려 버렸습니다.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사라져버린 제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는 터질 것 같았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고 협박이라도 할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버스에서 내리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죠. 도박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남편. 증거가 없으면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몰고 남을 그 인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것은 바로 김대리. 제가 기억을 잃기 전에 당돌하게 이혼을 요구했던 은지라는 여자였죠. 우습게도 그 여자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번호 변경도 하지 않았더군요. 그렇게 다시 만난 여자는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져 있었죠. 제가 나이를 먹은 만큼 그 여자 역시도 이전처럼 젊고 어린 느낌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도끼가 빠져 있었죠. 그 여자는 제 눈치를 가만히 살피더니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언젠가는 연락 주실 줄 알고 연락처 바꾸지 않았어요. 당신이랑 더 길게 말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내 아들, 어딨어요? 당신은 알죠? 그게 무슨... 아님, 사모님이 다시 키우는 거 아닌가요? 제 딸이랑 같이. 모르는 척 발뺌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려 간신히 참고 있는 거니까. 계고, 범죄인 거 알죠? 내 아들 돌려달라고요. 아이 바꾼 게 당신과 내 남편이 한 짓이라는 거 아니까. 맞아요. 근데 정말이에요. 저, 그 사람이랑 헤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아이 낳고 사모님 사고 난 이후에 의식 못 찾는다는 소식까지 들었다고요. 정말로 죄송해요. 그때 제가 생각도 없고 철도 없었어요. 미친 거죠. 은지는 무릎까지 구르며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어 말했습니다. 사모님, 다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거 다 말씀드릴게요. 원하시면 벌도 받을게요. 처음에 그 행동에 이건 또 무슨 수작인가 했는데 은지는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때는 순간을 즐기며 일탈하고 원할 때 사랑을 하며 본인은 그게 자유롭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과도 만남을 이어갔고 그 결과로 아이까지 가지게 됐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 제 남편이 제안을 했다고 해요. 우리 엄마가 아들 나오면 상가 준다고 했거든. 받아서 너랑 반반 어때? 나 결혼은 싫다고 했잖아. 애 나오면 몸도 망가지고 절대로 싫거든. 오빠가 가져. 배도 남산처럼 불러. 하이, 노력하면 충분히 가질 수 있어. 은지야, 장난하지 말고 일단 잘 들어봐. 결혼하고 상가 받고 이혼해주면 되잖아. 너나 나나 즐기면서 인생 사는 사람 아니냐? 우리가 백날 일을 해봐. 지금 그 건물 가격이 얼만 줄은 알아? 이왕 즐기는 거, 애 하나 낳아서 화끈하게 한바탕 해먹으면 그만이지. 그럼 애는 뭐? 우리 엄마가 키우겠지? 안 된다 하면 고아원이라는 훌륭한 시설도 있고. 어때? 좋아. 대신 정확히 반반이야. 알았지? 그 둘은 그걸로 약속을 했고 서류까지 만들어서 보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지가 제 앞에 나타나서 이혼을 요구하는 당돌한 행동을 했던 거였고요. 즉, 불륜에 대한 증거라면 한 톨도 남기지 않던 남편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시까지 한 거였습니다. 그런 준비 과정에서 제 임신 사실까지 알게 되자 남편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였죠. 아들을 낳을 확률이 더 높아졌다고 말입니다. 은지 씨는 서류를 제게 넘기며 말하더군요. 처음에 사모님 사고 났을 때 얼마 후에 제게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저도 사모님이랑 거의 같은 시기에 출산을 했으니 가능했던 거죠. 그렇게 아이를 바꿨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모님이 정상적으로 아들을 낳았다면 저랑 계약한 것도 없던 일로 하려고 했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니 차라리 저랑 재혼을 하는 방향으로 튼 것 같아요. 그 인간이라면 그랬겠죠. 하루라도 빨리 상가 건물을 받아서 쓸 생각뿐이었으니. 당신 딸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돼서 그런 짓을 해요? 말했잖아요. 그땐 정말 생각이 없었다고요. 모성애도 없었고 아이라는 건 귀찮게만 느껴졌고요. 근데 그래서 벌 제대로 받았어요. 지온 오빠가 저 말고 다른 여자랑 또 바람이 났거든요. 사모님이 수술하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그 사이에요. 놀랍지도 않네요. 저도 상처는 안 받았어요. 근데 하필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죠. 친딸을 버린 벌, 남의 가정 파탄 낸 벌, 사모님 마음 아프게 한 벌이 제게 내렸거든요. 저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 자궁암으로 자궁 드러냈어요. 결국 그 과정에서 출산 사실도 들키는 바람에 이혼도 당했고요. 그 사람은 쓸쓸한 표정으로 웃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요. 이미 벌 받았다. 이건가요? 아니요. 앞으로도 받을 거라는 말이에요. 평생을 후회하고 살 거니까요. 특히나 제 딸을 버린 대가는 그 아이가 클 때까지도 계속 받겠죠.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도. 설마 서연이를 달라는 건 아니죠. 그 아인 제 딸입니다. 제 아들 찾아도 그쪽한테는 절대로 안 보내요. 이름이 서연이요. 제 서연이 무슨 딸을 달라고 해요. 솔직히 사모님에게 죄송해서 이름도 못 물어봤어요. 구박을 해도 제 탓이고 돌려준다고 해도 기꺼이 받았겠지만 오히려 제 딸이라고 해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대신 제가 아드님 어디 있는지 찾아드릴게요. 무슨 소리를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드릴게요. 아주 작은 사죄로 받아주세요. 제 딸,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든 할게요. 정말 뭐든.
은지 씨는 자신이 가진 돈을 대부분 털어서 제 아들의 행방을 찾았고 얼마 안 가서 한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제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서류상으로 제가 친모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게 됐죠. 그런데 다행히 아동복지센터에서 제 사정을 알게 된 담당자분이 판결이 날 동안만이라도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손을 써주셨습니다. 문제는 남편과 함께 사는 집에 아이를 데리고 가기가 힘들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은 시어머니의 집이었죠. 딸 서연이는 친구 집에 맡겼고 제 아들만 데리고 그 집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간 있었던 모든 걸 다 이야기했고 은지 씨가 가지고 있던 계약서를 증거로 내밀었죠. 너무나 장난스럽게 상가 건물을 팔아서 각각 절반씩 나눠 가진다는 내용이 담긴 조잡한 서류였다. 이게 사실이야? 그럼 이 아이가 내 손자네. 증거가 더 필요하세요. 어머니. 증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들 지훈이 불러와라. 불렀어요. 아까 오면서 미리.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저는 이판사판이었죠. 애초에 시어머니 역시도 재판이 되어 줄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증거를 내밀어도 또다시 자기 아들을 감싸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좀 달라졌을지 몰라도 이번 일로 제 기억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남편은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저 사람 기억 온전하지 않은 거 알잖아. 무슨 내가 그런 짓을. 내가 아빠야. 엄마는 알잖아. 의보중이게 한 번에 안 고쳐지는 거. 그리고 아들이라니. 저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내가 뭐하러 딸이랑 바꿔. 말이 되는 일이야. 저는 그 말에 반박했죠.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와. 발 그만해. 그런 건 얼마든 조작 가능해. 드라마 보면 그런 일은 돈만 주면 다 되는 거야. 내가 그건 얼마나 노력했는데 날 이런 식으로 매도할 수가 있어. 진짜 정신병원에 들어가야겠어. 아무리 기억을 잃고 미쳤어도 그렇지. 그 거짓말 가 있어. 아들, 나도 있으면 좋겠다. 더구나 쟤도 나랑 안 닮았어. 그 입 다물어. 지금 내 아들 앞에서 그런 헛소리를 하래. 감히 지금 너 미쳤어. 어디서 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누구더러 헛소리를.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가 있는 쪽으로 왔고 몸을 휙 돌리더니 남편의 뺨을 힘껏 쳤습니다. 어찌나 소리가 컸는지 저는 다급하게 제 아이의 귀를 막았고 방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남편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엄마. 나 엄마 아들이야. 내 말을 믿어야지. 저 미친 여자 말 안 믿어. 엄마를 바보. 호구로. 아니, 그래도 널 믿고 싶었다. 아니, 적어도 반성은 할 줄 알았어. 널 부른 건 애초에 내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길 바랐기 때문이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 의처증 걸린 내 아빠 때문에 내가 어떤 고생을 하고 수모를 겪었는지 두 눈으로 보고도 내 며느리한테 그런 짓을 해. 그것도 모자라 자기 아들을 고아원에 버려. 엄마, 진짜 난 억울해. 정말이야. 아들이라니, 엄마도 봤잖아. 딸이야. 내 자식은 딸 서연이 하나라고. 엄마도 서연이 예뻐했잖아. 서연이는 예쁘지. 근데 피는 못 속이는 거야.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좋다. 건물, 상가, 약속처럼 주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못 털어놓고 빌어. 아니면 너, 내가 죽어도 아무것도 못 받는다.
병원 갈 거야. 지금이라도 당장. 아니야. 진짜 아니라고. 엄마 성격 알지? 한다면 하는 거 난 2번은 기회 안 줘. 한 번만 더 아니라고 하면 그땐 조사 제대로 할 거고 그걸 믿을 거야.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알지. 남편은 그 말에 눈이 빠르게 굴러갔습니다. 정말로 그 커다란 머릿속에 있는 작은 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성큼 무릎을 꿇고 빌더니 아이씨, 엄마, 그러니까 잘 들어봐. 그때 상황이 그랬어. 이 사람은 헤어지자고 했고 이혼하자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그래서 그저 속상한 마음에 다른 자 만난 거였고 아니었어. 이혼을 할 생각이었으니까. 근데 만나다 보니 은지가 임신을 하긴 했는데 아이 사람도 임신을 하는 바람에 이혼도 하지 못하고 책임감 때문에 시간을 끌었던 거야. 근데 사고까지 났잖아. 그래서 난 정말 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 아들 은지랑 내가 키우면 되겠다고 판단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깨어났고 시간이 붕 뜨고 은지는 나랑 헤어지겠다고 난리를 부르고 남편이 슬쩍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자 시어머니가 재촉했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엄마가 서연이를 좋아하는 것 같고 꼭 굳이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겠다 싶었어. 괜히 다 늦어서 아들 데리고 나타나면 오히려 일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고아원에. 잘못했어. 엄마. 진짜 내가 미쳤었어. 근데 상황이 그랬잖아. 상황이. 미친놈, 너 정말 미쳤니? 어떻게 아빠가 돼서 그런 생각을 해? 어쨌든 솔직하게 말했잖아. 지금도 충분히 반성은 하고 있고. 그리고 엄마는 내 편이잖아. 나, 엄마 아들. 그리고 왜 아들인데? 그냥 실수였다. 그 실수라고.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하잖아. 그러니까 약속은 지킬 거지. 약속. 건물 준다는 그거.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엄마한테 잘했어. 그건 맞잖아. 그리고 어쨌거나 아들도 나왔고.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까. 내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 아닌 건 알잖니. 그 말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남편은 우는 척 고개를 숙였지만 입은 찢어지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에 화가 나서 남편을 발로 차고 뺨을 때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희 둘 사이에 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나왔으니 건물 주마. 너, 내 며느리. 앞으로 저요? 그래, 내가 말했잖니. 아들 나오면 주겠다고. 아들을 누가 낳았어? 며느리인 민서 내가 낳았지. 내 아들이 애를 품어서 낳을 순 없잖아. 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고. 그러자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처럼 일어나 다졌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줘야지. 왜 이 사람이야? 뭘 믿고? 많이 며느리지만 방으로 안 섞인 남한테 무슨 건물을 줘? 그럼 내가 널 믿고 준다고 할 줄 알았니? 너 사업만 2번 말아먹었지. 그리고 안 사람 앞세워서 대리 효도하고 내가 설마 그걸 모를 줄 알았니? 내 속에서 내가 낳은 자식이 넌데 내가 그걸 모를까? 무능하고 무책임. 도 내 아들이라고 믿고 기다렸던 거였어. 근데 이전에 내 아빠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 너한테 내가 뭘 줘야 하니? 약속했잖아. 나한테 주기로. 애초에 난 한 번도 너한테 준다고 한 적도 없었어. 아들 나오면 주겠다고 했지? 너라고 지칭한 적도 없고.
그 은지 누구인지. 지금 누굴 만나서 아들 둘을 낳아왔어도 상황은 똑같아. 난 아들을 낳은 내 며느리 민서한테 내 건물을 주겠다고 한 거였으니까. 그럼 나는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어쩌라고. 내 나이를 봐, 나도 이제 줄이야. 어쩌긴. 지금처럼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혼자서 살아야겠지. 내 도움은 기대하지 말고. 혹시나는 하지 마라. 은근슬쩍 들어올 생각도 말고. 난 아들 하나 없다고 생각하면 그뿐이야. 정 도움을 받고 싶으면 너랑 똑같은 아빠한테 가든가. 물론 그 인간이 자식한테 애정이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처럼 버릴 인간은 아니니까. 엄마, 자식은 나야. 엄마 모실 자식도 나 하나뿐이고. 자식도 버린 놈이 잘도 날 보이겠네? 상가 줬으면 나 아무 요양원이나 쳐넣을 놈일 거불 보듯 뻔하다. 내 집에서 나가라. 시어머니가 단칼에 거절하며 돌아섰습니다. 이전에도 남편은 늘 자신의 어머니가 한 입으로 뱉은 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바꿔서 제 바지 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었어. 그래도 나 당신한테 잘했잖아. 재활할 때도 도왔고 당신도 내가 달라졌다고 인정했잖아. 당신이랑 바람 피웠던 은지 씨 말이야. 그 여자랑 끝났다고 알잖아. 그 은지가 내 아들 찾는다고 사람을 풀었거든요. 당신 뒷조사도 같이 해줬어.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도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는 거 알고 있다는 뜻이고. 헤어질게. 헤어지면 되잖아. 그럼 진짜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신 이혼 같은 거 못하잖아. 예전에도 말했잖아. 이혼하는 거 무섭고 외로워서 못할 것 같다고 그랬지. 혼자 쓸쓸하고 외롭게 죽는 게 무서웠어. 근데 같이 있어도 똑같이 외로운데 내가 너를 뭘 두려워하겠어. 그리고 이제 내 곁에 내 아이들이 있어. 당신은 필요 없고. 여보, 제발 왜 이래? 당신 쿨한 거 좋아했잖아. 이러지 말자. 촌스럽게.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본인의 아들이었음에도 강경한 태도로 남편을 쫓아냈고 실제로도 남편은 그 집에서도 쫓겨났죠. 뿐만 아니라 혹시나 자신이 죽은 뒤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즉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유산을 요구하며 재계 소송을 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법적인 조치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엄청난 증여세를 감당하면서 결국 재계명의 이전까지 해주셨죠. 저는 그걸 계속 뒤로 미루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치매가 왔다는 둥, 억지로 그랬다는 둥, 내 아들이 나한테 할 짓은 뻔해. 그러니까 정신 멀쩡할 때 병원 검사 싹 다 받아서 제대로 유언장 공증까지 하는 게 현명하다. 그래도 너무 성급한 사람들이 그러는데 죽기 전까지 들고 있는 게 좋다고 했어요. 널 못 믿은 내가 이런 말을 하니 좀 그런데 난 널 믿는다. 무엇보다 나 건물 말고도 많이 있어. 그간 받은 월세 수익도 있지만 당첨금으로 건물만 산 건 아니니까. 그간 고생 많았다. 못난 아들이랑 남편 아래에서 내가 너한테 죄값 치른다고 그렇게 생각해. 결국 저는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제 아들에 대한 친권을 회복했고 무사히 함께 살게 됐습니다. 아들은 시간이 꽤 흐른 아직까지도 낯설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딸 서연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희와 함께 살게 됐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북적거리고 정신없어서 외로운 건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아마도 저처럼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지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각자의 상처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판단을 내리기 힘든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넌 자존심도 없냐?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왜 이혼하지 않냐? 같은 설령 너무 친하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라고 해도 그런 말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를 갉아먹는 말일 뿐이거든요. 자존감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이혼도 못하고 참고 사는 자기 자신을 증오하게 되죠. 하지만 적어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언은 하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디선가 들었던 말이죠. 특히나 자신의 가족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자신의 자식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자신의 배우자라면 바람과 돈은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 같은 겁니다. 또 그들에게 가정은 맹맹한 병원 음식 같은 거고요. 그런 인간들은 한두 번 혹은 몇 달은 건강을 위해서 참다가도 결국엔 또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될 겁니다. 보다 더 자극적이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말이죠. 그러니 사는 내내 의심을 하게 될 거고 불안해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널린 게 맛있고 새로운 음식이니까 말이죠. 저는 이 말 때문에 이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 일찍 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제 딸인 서연이도 만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비록 제 아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겪었지만 그건 역시도 제가 살아가면서 차차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을 없던 걸로 할 순 없고 결국에 해결책은 앞에 있는 거니까요. 비록 현재까지도 제 잃어버린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대신해서 앞으로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채워가려 합니다. 끝으로 저희 가족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